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장 Allergy and Allergic Diseases 알레르기와 알레르기성 질환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의 강의 목적은 천식과 아나필락시스의 과정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 또 IgE가 관여하지 않는 과민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식이나 아나필락시스는 IgE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과민 반응이죠. 거기에 비해서 IgE가 관여하지 않는 과민 반응도 있습니다. 주로 IgG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포 용해성 과민 반응, 또 IgG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 복합체 형성에 의한 과민 반응, 그리고 T헬퍼 1 세포나 대식 세포가 관여하는 지연형 또는 세포성 과민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글루텐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일어나는 셀리악병의 원인과 발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될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볼 것은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llergen introduced into the bloodstream can cause anaphylaxis, a systemic allergic reaction. 혈액으로 알레르겐이 유입되면은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나필락시스의 어원을 보면은 이 against를 뜻하는 아나하고 protection을 뜻하는 필렉시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러한 용어가 만들어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소를 백신 주사를 하면은 항독소 항체가 생깁니다. 주로 IgG 항체 같은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 IgG 항체는 중화 반응이나 압소닌화 등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할 수 있죠. 아나필락시스를 제일 먼저 발견한 과학자는 해파리 독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파리의 독을 분리해서 백신 주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항독소 항체가 생기겠죠. 이때 이 과학자가 생각한 것은 항독소 항체가 생겼으니까 해파리 독을 다음에 주사하면 이 독작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해파리 독을 다시 주사했더니 이때는 이제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그 개가 이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아나필락시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왜 해파리 독을 주사했을 때는 IgG 항체가 아니고 IgE 항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독소의 화학적인 구성이라든지, 또 독소를 어떤 양을 주입했느냐, 또 주입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느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IgG 항체 대신에 IgE가 생기면서 이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는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약한 형태는 전신성 두드러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드러기가 생기면 간지럽기도 하고 또 약간 몸이 붓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심각한 형태는 이 아나필렉틱 샥이 일어나면서 저혈압이 발생하고, 그리고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하게 됩니다.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것들은 해파리 독뿐만 아니라 말벌이나 벌에 쏘이면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땅콩에 대해서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독은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을 들어오는 것이고, 땅콩과 같은 음식은 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일단 이것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혈관 주변에 결합 조직에 있는 마스트셀을 자극합니다. 그럼 마스트셀에서 탈과립과 히스타민의 방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전신적인 알레르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스트셀이 활성화돼서 히스타민이나 리피드 미디에이터 이런 것들이 방출이 되면은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면 혈액에 있는 혈장이 혈관을 떠나서 조직으로 자꾸 스며들어 없어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면서 저혈압성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장이나 뇌나 또 중요한 장기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게다가 기도 평활근이 수축하면은 이 기도가 막히게 되면서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아나필렉시스가 일어나는 경우 어떻게 치료하느냐?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겁니다. 아드레날린이라고 하기도 하죠.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너직 리셉터를 자극해서 평활근의 이완을 일으키고 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마, 천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천식의 발병 과정은 다음과 같이 acute phase와 chronic phase 또는 early response, late response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 경우는 이 감작이 일어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겐에 대해서 IgE 항체가 생기고 그 IgE 항체가 마스트셀 표면에 장착이 되어 있는 이 경우에 acute phase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알레르겐을 흡입했을 때 그것이 기도 점막에 달라붙은 후 점막 하층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있는 마스트셀에 IgE를 교차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마스트셀이 활성화되면서 탈과립이 일어나고 히스타민이 분비됩니다. 또 리피드 미디에이터들이 만들어지겠죠. 류코트라이안이나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것들이. 그러면 초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평활근의 수축, 점액 분비의 증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기도가 수축이 되면서 점액이나 체액이 분비되게 되고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초기 반응이 일어난 뒤에 많은 사이토카인이나 아이코사노이드가 분비가 되니까 이 베소 다일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에오시노필이나 베이소필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T헬퍼2 세포도 많이 만들어져서 이 자리로 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염증 반응의 결과로 기도 상피층이 파괴되면서 에어웨이 리마들링이 일어납니다. 기도 조직의 재편성이 일어나는 거죠. 평활근이 두꺼워지면서 섬유화가 진행되면은 기도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면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점액이 계속 분비되니까 숨쉬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앞에서 아토피 성향이 있는 환자들은 IgE나 에오시노필이 많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T헬퍼2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몸속에서 T헬퍼1과 T헬퍼2가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T헬퍼2 반응이 우세한 쪽으로 작용하면은 알레르기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실험지를 가지고 실험한 것을 보면 티벳 낙가웃 마우스를 분석해 보니까 천식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 티벳은 T헬퍼1에서 주로 발현되는 전사인자입니다. 이 티벳을 낙가웃 시키면은 T헬퍼1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T헬퍼2 반응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의 왼쪽은 티벳 유전자가 정상적인 쥐를 분석한 것인데, 폐나 기도의 조직이 정상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티벳 유전자가 제거된 쥐를 보면은 폐에 많은 임파구나 에오시노필들이 몰려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보면은 에어웨이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이 기도의 벽이 두꺼워지고 또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IgE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약을 통한 치료와 면역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엔타히스타민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콜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이나 이 아드레너직 리셉터의 베타 아고니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혈관 내피세포의 타이트 정션을 재생해서 이 혈관 투과성을 감소시킵니다. 또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심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류코트라이엔과 같은 지질 매개자에 대한 엔타고니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첫 번째가 디센시타이제이션 치료입니다. 디센시타이제이션, 탈감작은 점점 더 증가하는 양의 알레르겐을 장기간 주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탈감작의 과정을 거치면은 만들어지는 항체가 IgE에서 IgG로 바뀌게 됩니다. 면역 치료의 두 번째 방법은 백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알레르겐에서 유래된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백신 주사를 하는데 이 경우는 사람마다 MHC 클래스 2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MHC 클래스 2에 결합을 하려면 사용하는 펩타이드도 여러 가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것은 아직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Thelper 2 반응을 억제하고 Thelper 1 반응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helper 2 사이토카인에 대한 항체를 넣어준다든지 Thelper 1 사이토카인을 대량 생산해서 주사해 준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IgE와 비만 세포가 가지는 FC 엡실론 리셉터 사이의 결합을 방해하기 위해서 anti-IgE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주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골수에서 에오시노필의 생산을 막기 위해서 anti-IL5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오시노필을 불러 모으는 에오탁신의 작용을 막기 위해서 anti-CCR3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CR3는 에오탁신의 수용체로 작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IgE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민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하이퍼센시티비티와 엘러지 그리고 에터피 이 세 가지 용어를 비교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 하이퍼센시티비티는 이 면역 시스템이 과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과민 반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에터피 같은 경우는 IgE가 관여하는 과민 반응을 에터피라고 부릅니다. 이 반면에 알레르기라는 용어는 초기에는 IgE에 의한 과민 반응이라는 에토피와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요사이 들어서는 하이퍼센시티비티와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보면은 Non-IgE Mediated Allergic Disease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알레르기라는 용어는 결국 하이퍼센시티비티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의미를 해석해야 되겠죠. 우선 타입 2 하이퍼센시티비티에 해당하는 Non-IgE Mediated Cytotoxicity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IgG가 작용해서 이 세포의 독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셀 라이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과민 반응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IgM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수혈 반응입니다. A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에게 B형 혈액을 수혈하면은 그 수혈 반응이 일어나서 수혈된 적혈구가 파괴됩니다. 그 파괴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혈구 표면에는 많은 당 단백질들이 붙어 있습니다. A형 혈액형의 사람은 이 마지막 끝에 N아세틸글코사민이 붙어 있는 데 비해서 B형 혈액형의 사람은 갈락토즈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O형 혈액형의 사람은 둘 다 붙어 있지 않고 여기 당이 하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갈락토즈가 붙어 있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B형인 사람은 엔타이-A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O형인 사람은 엔타이-A와 엔타이-B 항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A형인 사람에게 B형 혈액을 주사해 주면은 엔타이-B 항체가 수혈된 적혈구에 결합을 하게 되고 보체를 활성화해서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를 만들고 그것이 수혈된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발생합니다.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한 번도 B형 혈액에 노출된 적이 없는데도 엔타이 B 항체를 가진다는 거죠. 그건 왜일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미생물들이 A 항원이나 B 항원과 동일한 그런 당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체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근데 A형인 사람은 A 항원에 대해서는 항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당 단백질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B 항원에 대해서는 항체를 많이 만드는 거죠. 역으로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A 항원에 대해서는 항체를 만들지만 B 항원에 대해서는 항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O형인 사람은 A 항원에 대해서도 항체를 만들고 B 항원에 대해서도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엔타이-A, 엔타이-B 항체가 다 있는 거죠. Non-IgE mediated cytotoxicity의 두 번째 예는 에리트로블라스토시스 피텔리스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RH-형의 임산부가 RH+형의 태아를 임신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죠. 첫 번째 임신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산할 때 태아의 혈액이 산모에 노출이 되면은 RH 항원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메모리셀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셀이 반응하면서 IgG 항체를 만들게 되고 이 IgG 항체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의 적혈구에 RH 항원에 결합한 다음에 보체를 활성화시켜서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용혈성 질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질환을 방지하는 방법은 로감이라는 RH 항원에 대한 항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출산을 할 때 로감을 산모에게 주사해 주면은 이것이 RH 항원에 결합해서 RH 항원을 가진 적혈구를 빠르게 파괴하기 때문에 산모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지도 않고 또 메모리 셀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과민 반응은 면역 복합체가 형성되어서 과민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만약 많은 양의 항원이 유입되면은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보체를 활성화하면서 인플라메이션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러한 반응이 피부에 국소적으로 형성이 되면은 아르터스 리액션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액에서 전신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serum sickness 또는 혈청병이 걸리게 되는데, 이것은 오한이 오고 열이 나면서 반점이 생기고 관절염이나 신장염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원이 공기 중에 많은 양이 존재한다면 IgG 항체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 후 공기 중에 있는 항원이 이 폐에서 쌓이게 되면은 폐에서 이뮨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면서 농부허파라는 그런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일단 면역 복합체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내에서 생긴다면은 식세포가 와서 제거합니다. 또 혈액 중에서 생긴다면 적혈구 세포가 결합하는데, 이때 적혈구의 컴플리먼트 리셉터가 면역 복합체에 결합을 하고 적혈구를 따라서 온몸을 순환하다가 간이나 비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식세포가 이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면역 복합체가 생기면은 혈관이나 조직에 쌓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체가 활성화되면서 호중구를 불러오게 되고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혈전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조직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 반응의 정도는 면역 복합체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에 쌓이는가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집니다. 항원이 유입된 곳에 소량의 면역 복합체가 형성되면 알터스 리액션이 되지만,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게 되면은 혈청병이 생기면서 다양한 조직 및 장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터스 리액션, 이것은 우리말로 아르투스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통 항원이 유입되고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발생하는데, 일단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은 보체를 활성화합니다. 보체 활성화로 C3가 C3A와 C3B로 나눠지는데, 이 C3B는 면역 복합체에 결합을 하고 C3A는 키모카인으로 작용해서 뉴트로필을 끌어옵니다. C3A는 다른 한편으로 아나필레톡신으로 작용해서 마스트셀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조직이나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부위에 체액이 많이 몰려서 부종, 이디마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레드 블러드셀이 많이 몰리니까 에리스마, 홍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이 부위가 붉어지면서 약간 붓다가 끝이 나는데, 심한 경우는 조직의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의 왼쪽은 아르투스 반응이 일어난 피부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붉어지죠. 이것은 팽진과 발적 반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팽진과 발적은 알레르겐이 유입된 아주 가까운 곳에서만 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르투스 반응과는 많이 다르죠. 면역 복합체가 전신적으로 생기게 되면은 이것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몸의 곳곳에 쌓이게 되는데, 만약 혈관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necrotizing vasculitis라고 하는 혈관염이 생기게 됩니다. 관절에 사이노비얼 멤브레인에 축적이 되면은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 류마티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콩팥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 콩팥은 혈액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글로메룰라 베이스 멤브레인에 축적이 되면은 글로메룰로 네프라이티스라는 사구체 신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에 코로이드 플렉서스에 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뇌염이 발생하게 되겠죠. 면역 복합체가 전신적으로 형성돼서 일어나는 질환을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serum sickness, 혈청병이죠. 이것은 외부에서 대량의 항원이 유입됐을 때
혈액에서 면역복합체가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뱀독의 독작용을 막기 위해서 말에서 만들어낸 뱀독의 항체를 주사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뱀독이나 이런 걸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뱀독을 말에 주사한 다음에 뱀독에 대한 항체를 얻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에게 그 항체를 주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뱀독의 독작용은 막을 수 있지만 말 항체는 결국 외부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면역복합체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스마토시스라는 질병은 이걸 줄여서 루푸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자가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생긴 경우입니다. DNA에 대한 항체라든지 또는 히스톤에 대한 항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원인이 외부에서 유래했던 내부에서 유래했던 면역 복합체가 일단 많이 생기면은 뭐 열이 난다든지 또 혈관염이 발생한다든지 림프노드가 염증 반응으로 부풀어 오르는 림프아데노파시가 생긴다든지 관절염 또 사구체 신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루푸스의 경우는 피부에 홍반이 생긴다는 추가적인 그런 증상도 있긴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의 과민 반응은 지연형 과민 반응 또는 세포성 과민 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왜 지연형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 과민 반응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과민 반응은 모두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일어나는 과민 반응이기 때문에 알레르겐이나 항원이 들어오면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몇 분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네 번째 과민 반응 같은 경우는 T헬퍼1 세포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T헬퍼1 셀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수지상 세포나 대식 세포가 잡아먹고 항원 제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반응해서 Thelper1 세포나 CD8 T셀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연형 과민 반응을 이용해서 이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에 대해 감염된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튜버클린 스킨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만툭스 테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에서 추출한 튜버클린을 피부에 주사하고 그 다음날 주사 부위에 부종이 생기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는 대식세포 안에서 살아남는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감염되면은 T헬퍼1 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균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튜버클린을 피부에 주사하면 T헬퍼1 세포가 반응해서 지연형 과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튜버클린을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가 잡아먹고 항원 제시를 하고 또 그것을 T헬퍼1 세포가 인식하고 반응을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부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 다음날 하게 됩니다. 이 BCG 백신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를 약화시켜서 백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CG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튜버클린 스킨 테스트를 하면은 감염이 되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연형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부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포이즌 오크나 니켈 같은 것을 피부나 구강 점막에 노출하게 되면 지연형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에 막 물집이 잡힙니다. 이러한 질병을 Allergic Contact Dermatitis,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부릅니다. 지연형 과민 반응도 다른 알레르기 반응과 마찬가지로 감작기와 효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감작기에는
수지상 세포나 대식 세포가 항원 제시를 하고 이 T헬퍼 1 셀이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T헬퍼 1 세포뿐만 아니라 CD8 T셀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1주에서 2주가량 걸립니다. 감작이 된 상태에서 항원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지연형 과민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때도 물론 항원 제시가 필요하겠죠. 들어온 항원에 대해서 항원 제시가 되면은 메모리 T셀이 반응해서 여러가지 키모카인을 분비해서 매크로페이지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인터페론 갯말을 통해서 매크로페이지를 활성화시키면은 이 활성화된 매크로페이지는 여러가지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기도 하고 옥시전 레디칼이나 나이트릭 억사이드 같은 그런 활성화 물질을 분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기의 과민 반응이 피부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피부에 물집이 잡히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진에는 컨택트 더마타이티스가 일어난 손의 물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보면 포말데하이드와 같은 화학 물질도 있고 니켈과 같은 중금속도 있고 또 화장품이나 염색액과 같은 그런 생활용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이즌 오크와 포이즌 아이비와 같은 그런 온나무도 이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리악 디지즈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복강 질병, 셀리악병, 지방변증, 만성소화장애증 등의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셀리악병은 알레르기성 질환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또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리악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밀 등의 곡물에서 발견되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루텐 단백질 중에서도 알파글리아딘이 셀리악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루텐은 빵의 쫄깃쫄깃한 식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루텐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일부 사람들에서 글루텐 과민증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장의 용모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셀리악병에 걸린 사람의 장의 용모를 보면은 면역세포들이 많이 몰려와서 완전히 파괴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러스 에트로피가 생기고 또 크립트가 과다하게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피세포층이 파괴됩니다.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세포들은 T셀, 매크로페이지, 플라즈마셀, IEL 등 다양한 세포들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 셀리악병은 HLA-DQ2라는 MHC 클래스 2의 특정 형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셀리악병 환자의 95%가 HLA-DQ2를 가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HLA-DQ2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셀리악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 결과를 보면은 HLA-DQ2 이외에 다른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셀리악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먹게 되면 글루텐 단백질이 장에 노출이 되겠죠. 근데 보통의 글루텐 단백질은 수지상 세포에 의해서 항원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티슈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라는 효소가 작용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효소는 글루텐에 있는 글루타민 레지듀를 글루타믹 애시드로 바꿔줍니다. 글루타민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데 글루타믹 애시드는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이 경우에는 HLA-DQ2에 의해서 항원 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 제시가 되면은
여기에 특이적인 CD4 T셀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이 파스 라이겐드를 발현하기 시작하고, 이 파스 라이겐드를 통해서 상피세포의 에포프토시스를 일으킵니다. 또 인터페론 갬마를 분비해서 상피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결국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주위로 백혈구 세포들이 몰려오면서 점막 조직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상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